반갑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온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그러는 가운데도 또 극복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계십니다. 소태산 마음학교는 외부적인 활동 못하는 대신에 시간 나면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동영상을 찍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힘내라고 응원의 마음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온생취 마음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수행이나 또 마음 공부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뭔가 깊은 산 속에 가서 뭐 좀 특별한 수행을 해야 된다거나 뭐 특별한 장소에 가서 뭔가를 좀 특별하게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원불교에서도 그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하는 것들이 있지만 마음 공부의 본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마음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저의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고,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 있고 어떤 상태로 있고 지금 내가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잘 유념할 때 우리 마음 공부에 진전이 조금씩 있어서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림살이를 하거나 직장을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이러는 가운데 이 마음 공부에 진전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소태산 스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 물을 떠나서 물고기를 어떻게 잡겠느냐 이런 비유에 말씀하셨는데, 오늘 특히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온생취라는 것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 하는 말의 줄임말이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 이제 이런 말씀인데요. 오늘은 주로 요 응용에 대한, 그러니까 한자를 더 크게 쓰자면 이게 무슨 응용한다, 사람을 응접한다, 그런 응이라는 단어고, 요거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쓸 용자입니다. 그래서 응용, 이렇게 두 가지로, 두 글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앞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제 경계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 주로 오늘은 응용과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이들이 아빠 또는 뭐 엄마 이렇게 부르면 엄마 아빠가 응 하고 대답을 할 수도 있고 대답을 안 할 수도 있고 왜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사실은 그 하나의 물음에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응할 것이냐의 그 가지수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같은 것들을 보다 보면 주차장에서 할아버지하고 젊은 사람하고 이렇게 주차 시비가 생겨가지고 그
폭언이 오고 가고 하다가 약간의 그 폭행도 일어나고 하다가 뭐 혈압이 높아져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거나 이런 뉴스를 제가 두세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건의 그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주차 시비라는 어떤 하나의 상황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심신작용할 것이냐 하는 것들의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좀 억울해도 이 작은 사소한 문제 가지고 너무 크게 다퉈서 이 상황이 악화돼서 예기치 않았던 피해를 입는 것은 서로 간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좀 억울하지만 그냥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경계를 피해서 다른 데로 가든지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 이 시비가 격해지다 보면 그 작은 경계가 아주 큰 경계가 돼가지고 정말 문제적인 상황이 되고 평생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경우로 이렇게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뭐 경상도와 전라도 이렇게 원래 이렇게 나눠져 있는 곳을 그 경계라고 하죠. 근데 마음 공부 차원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나와 너를 나누는 건데 좁게 보면 어떤 문제적인 상황이에요. 나를 뭐 힘들게 한다든지 괴롭게 한다든지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자극하는 그 어떤 그 문제적 상황 같은 걸로 볼 수가 있고 아주 넓게 보자면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곁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물건들이 있고 또 저 위에는 우주가 나를 감싸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무심히 느끼지 않을 때는 경계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하나하나 느끼고 뭔가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나와 너로 나눠진 것들로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 이제 그런 것들이 경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차 한 잔이 놓여 있는데 내가 커피를 싫어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커피 냄새가 계속 난다. 그럼 나는 지금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계속 여기 이 커피 향내가 좀 싫게 느껴지고 거북하게 느껴진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커피 향이 굉장히 향기롭게 느껴져요. 그분들한테는 별 거슬리는 경계가 아니죠. 근데 나는 이게 뭐 커피하고 어떤 안 좋은 경험이 있다든지 해서 안 좋다 그러면 이때부터 굉장히 거북한 경계죠. 이제 역경이라고 뭐 크게 말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거스르는 경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자면 나를 둘러싸 모든 것들이 경계인데 그 하나하나의 경계에 내가 어떻게 응용할 때 그 심신작용한다는 거죠. 내 마음을 쓰고 내 몸을 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합쳐서 마음을 쓴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 공부예요.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아빠 그랬는데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묵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빠 소리 들으면서 왜 그래? 어디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선택의 가지수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그 선택을 그때 그 상황에 맞게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밀하게 보자면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온생치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경계를 만나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응할 때 어떻게 마음을 사용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용신법이라고 그러죠. 이 경계라는 말이 앞에 생략되어 있지만 이 천만경계를 응해서 마음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태한 대종사님 이런 말씀도 하세요. 천만 경계를 응용하는 사람은 될지언정 천만 경계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사하셨어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심상하게 대답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벌컥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좀 억지스럽게 표현하자면 내가 밥도 못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으로 보이냐 이렇게 열등감에 젖은 반응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라는 게 걷잡을 수 없이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 한잔 하실래요? 그랬는데 네 주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네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거기에 또 응해서 심신작용해야죠. 그럼 어떤 차를 드릴까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제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 있으면 커피 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건데 어떤 상대가 있을 때는 하늘에서 비가 온다 그러면 상대가 없지만 대화를 주고받고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 나의 마음 상태가 동시에 이 지금 온생취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계속 변해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예민하게 알아채지 못하고 그 순간순간 마음을 챙기지 못하면 이 경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처신을 하는지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잘못하면 상황이 악화되는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 과정을 섬세하게 지켜보면서 아 지금은 내가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겠구나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거를 마음 챙김을 잘하고 마음 공부를 잘하면 상황이 훨씬 좋아지고 내가 의도한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이 이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말하고 보고 느끼고 듣고 안입이 설신의라는 육군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에 관건이 있다. 그거를 잘하는 공부가 마음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계라고 하는 것은 뭐 도계, 시계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경기도입니다. 뭐 여기서부터는 경상도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을 보면 그걸 이제 지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경계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쪽으로 보자면 사전에는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인과의 이치에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모든 일들이다. 모든 일들이 다 경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 나와 관계되는 일체의 대상, 인간 생활에서 맡게 되는 모든 일과 환경이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경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인간은 나 혼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 속에 존재하는 거죠. 상황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생치 공부라는 것이 얼마나 공부거리가 많은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죠. 불교에서 나온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위에 거는 새끼줄이고 이 밑에 거는 뱀이에요. 이게 이제 불경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스름한 어둑어둑한 때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저 앞에 이렇게 꾸불텅꾸불텅한 게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깜짝 놀라면서 뱀이다라고 느끼고 이렇게 그 길을 못 가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뱀이 좀 움직이잖아요, 원래.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살금살금 가서 보니까 그냥 썩은 새끼줄이었다. 그런 비유가 나오죠, 불경에. 정견, 바르게 본다고 하는 것의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그 예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본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경계를 인식할 때도 그런 거죠. 뭔가 내 선입관이나 뭐 선입견, 이미 내 마음에 뭐가 물들어 있을 경우에 새끼줄이 그 뱀으로 보이고, 뱀으로 보이면 어때요? 내 행동이, 심신작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들은 인간이 정말 옛날부터 이렇게 그 진화해 오는 가운데 이렇게 뱀하고 비슷한 물건을 보면 뱀으로 인식하도록 학습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아무튼 우리는 뭔가 경계를 대해서 거기에 심신작용을 할 때 그 경계를 바르게 대하는, 거기서부터 사실은 마음 공부가 시작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남녀간에 뭐 콩깍풀이 그 눈에 뭐 콩깍풀이 끼어가지고 콩깍지가 껴가지고 뭐 이쁘게 보였다, 이제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 콩깍지가 계속 씌워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콩깍지가 벗겨지면 그때가 정견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 콩깍지가 끼어 있지 않아야 바르게 보는 건데, 평소에 콩깍지가 끼어 있는 상태로 뭔가를 계속 보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계속 내가 몸과 마음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콩깍지에 씌어진 상태로 본 그 인식작용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심신작용이기 때문에 지금 응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 응용이 잘못된 거죠, 지금. 응용을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뭐 이 새끼줄을 뱀으로 한다든지, 반대로 또 뱀인데 새끼줄을 알면 큰일 나죠. 그죠? 이 독사인데 새끼줄로 알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정견해서 거기에 바르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 책에 보시면 뭐 육경 해가지고 뭐 색경, 성경, 뭐 촉경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써놓긴 했지만 이런 것들은 불교 쪽에서 참 자세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면, 경계를 이해하는 것은 이렇게 이런 거를 이렇게 영어로는 이렇게 뭐 마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경계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 책과 이 탁자의 경계, 이렇게 만지면 연필과 나의 경계가 있겠죠. 연필은 연필이고 나는 나고, 이런 것들을 경계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심리적 경계가 있죠. 심리적 경계. 마음의 경계가 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 보면 두 사람이 이렇게 그 청춘 남녀가 이렇게 걸어가요. 그런데 보면 이 안에, 이 사이에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이 사람들은 연애하는 사이구나. 손을 안 붙잡았어도 뭔가 있어요, 그 안에, 이 사이에. 근데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두근두근하는 사이 같으면은 좋은 의미의 경계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까, 어떻게 하면 손을 한번 잡아볼까 하는 그 순경이에요, 순경. 그러니까 그 경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순하다 그럴 때 순경, 반대로 거슬른다, 그러니까 순역 경계라고 할 때 이렇게 하나입니다. 역경, 순경, 역경, 또 하나는 이도 저도 아닌 공경, 멍한 상태죠. 대개 사람들이 경계라고 하면 이런 경계, 어려운 경계를 얘기할 때만 쓰는데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술꾼들한테 향기로운 술이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뭐예요? 그 순경이죠. 순경이지만 사실 따져보면 엄청나게 역경보다 더 역경이에요. 거부하기 힘드니까.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심리적 경계라고 하는 거는 아까 연인 사이에는 순경과 같은 거죠. 그런데 정말 내가 싫어하는 인간하고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때요? 이거는 엄청난 역경이에요. 엄청난 경계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모임에 내가 싫어하는 이럴 때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 인간이 여기 있으면 나는 안 가. 이 미팅에 꼭 가야 되는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이 온다고 하면 나는 안 가. 그러면 이 사람이 오고 가고 하는 것들을 의식도 하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은 스케줄 따라서 이 사람이 왔을 뿐이에요. 이 사람이 오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A고 B라면 B는 A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A는 B가 이 미팅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요란해. 가고 싶지 않아. 그리고 옛날의 기억이 되살아나서 그때부터 마음이 뒤집어져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이 B가 A를 때리긴 했어요. 뭐 꼬챙이로 찔렀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 사람 마음 안에서는 지금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신작용이 어때요? 간다고 다 예약했다가 안 가요, 이 사람이 오면.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이런 건 심리적 경계다. 마음속의 경계다. 뭐 주먹으로 때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무튼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걸 보면 오히려 이 심리적 경계를 잘 알아채고 그 심리적 경계가 일어나는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런 걸 할 줄 모르면 그 다음에 마음 씀씀이는 잘못될 확률이 많다. 그리고 이제 뭐 눈치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경기도입니다. 여기서부터 서울입니다. 이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게 경계라고 그랬죠. 물리적 경계인데 이거는 분별, 그 불교나 원불교를 수행하시는 분이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분별심 할 때 뭔가 나눈다고 그러는 거죠. 분별. 이 나눠서 구별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귤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가 썩었다 그러면 여기서 떼어서 버리죠. 여기는 썩은 곳, 여기는 성한 곳. 분별이에요. 선, 악. 아름답다, 추하다. 뭐 차다, 덥다. 옳다, 그르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계속 우리가 분별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별을 할 때마다 뭐가 생기냐면 여기서부터 경기도입니다. 여기서부터 서울입니다. 하는 것처럼 분별할 때마다 경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태한 대행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잊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무념무상으로 아무 생각도 없이 이게 편안해요. 무념 상태예요. 그러면 특별히 뭔가를 이렇게 온생취를 해야 될 건 없잖아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일이 없을 때 편안할 때는 그냥 편안하게 즐기면 되죠. 그런데 어떤 경계가 딱 닫혔는데 이렇게 하면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나한테 해로운 거 아니야? 라고 분별을 하는 순간 경계가 되는 거죠. 그 경계를 어떻게 내가 이제 요리할 것이냐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분별과 경계는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심리적 경계는 그러니까 내가 편안한 인간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어떤 행동을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거북한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계가 어디서 왔는지, 그 경계의 본질이 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데, 이제 그 분별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공부 삼아서 잘 좀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마다 마음 공부 수준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방에서 잠을 자는데 여름에 무슨 바퀴벌레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웬만한 남자 어른들은 바퀴벌레 한 마리 때문에 이게 큰일 나지 않아요. 뭐 바퀴벌레는 바퀴벌레가 왔다 갔다 하다 가겠지. 그리고 졸리니까 자자. 안 그런가? 다. 근데 이 꼬마들이나 또는 뭐 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예민한 사람들은 어때요? 물론 남자 중에도 있겠지만 잠을 못 자요. 언제까지? 그 바퀴벌레가 나갈 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꼭 바퀴벌레 죽여서 버려야 잠을 계속 자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그런 얘기 했죠. 어떤 미팅에 가야 되는데 내가 싫은 사람이 왔다. 비유가 좀 이상하지만 비슷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또는 공적 임무나 뭐 회사 일이나 이렇게 해서 가야 될 미팅이면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왔다고 해서 못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가야죠. 근데 이 사람이 오지 말아야 내가 가고 이 사람이 오면 나는 못 가고 그럼 마치 방금 너무 좀 비유가 그렇지만 그런 것하고 비슷한 거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퀴벌레가. 근데 어떤 사람은 날밤을 새. 이게 지금 바퀴벌레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비유를 하는 건데, 그리고 어렸을 때는 마음에 힘이 없을 때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 예를 들어서 억울한 얘기를 한다. 몇 날 며칠 동안 시근덕거려요.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저 인간이 나한테 왜 그러냐.
근거도 없이 나는 결백한데 저 인간이 저러고 있으니 내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이 억울함 때문에 삶의 리듬이 깨지고 다른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이제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지금 저도 그렇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마음이 불편한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래도 세상을 좀 오래 살고 마음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거죠.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 뭐 모함을 하거나 억울한 얘기를 하거나 뭐 누명을 씌운다 그랬을 때 거기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고 내 삶의 리듬이 깨지고 이런다고 한다면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경계에 끌려가는 거예요.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경계에 일일이 다 끌려가고 이렇게 살려면 이 마음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다거나 또는 나에 대해서 뭐 질투를 한다거나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그 이유를 생각하고 또 내가 할 것들은 그대로 하고 하면서 내 평정심을 유지하고 내가 할 일들을 계속 하고 하는 정도의 힘들이 쌓였다고 한다면 아까처럼 그렇게 뭐 억울해하고 잠을 못 자고 내 할 일을 못 하고 하는 단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그런데 마음의 힘이 더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한 마음 싹 돌리면 그냥 그거는 그러죠. 옆에서 속상하지 않으세요? 뭐 그 사람 일이고 나는 그냥 내 일을 할 뿐이고 그러면 뭐예요? 이 똑같은 경계인데 뭐 시기 질투하고 누명을 씌우고 억울한 얘기하고 하는 똑같은 경계가 생겼는데 막 그냥 요란하고 잠 못 자고 하는 그 마음의 단계가 있고 그냥 어느 정도 조금 마음을 챙기면 극복하는 경계가 있고 또 얼른 알아차려가지고 그냥 평정심을 곧바로 되찾는 순식간에 되찾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원불교 안에서 그 법의 등급 같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뭐 여러 가지 단계를 얘기하는데 이제 그것들은 이제 용어가 좀 어려우니까 생략을 하고 그렇게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경계에 따라서 마음 공부 똑같은 경계인데 마음 공부 수준에 따라서 마음 공부 실력에 따라서 이 상황을 컨트롤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래서 내 삶이 달라진기 때문에 지금 이 온생치 공부,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지 그냥 10년 전에도 그 일을 했듯이 지금도 그 정도 실력으로 해야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마음 공부의 효과는 별로 없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똑같은, 비슷한 또는 더 심한 경계를 당하더라도 훨씬 나은 대응을 심신작용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이 훨씬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잘못하면 이렇게 모르거나 이 삶의 지혜를 모르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어떤 어려운 경계에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반응해요? 주로 탓을 해요. 제가 나를 때려요. 제가 나를 욕해요.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근데 공감을 해주긴 하지만 정말 그렇게 경계와 상황만을 탓하다 보면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이거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의 본질을 잘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써야 되겠구나 하는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축구 선수가 공을 차는데 골키퍼가 막고 있어요.
그리고 야구 선수가 공을 쳐야 되는데 타자가 유현진 투수가 커브를 던져요. 제가 이렇게 치려고 그랬더니 막 무슨 슬라이더를 던져요. 이렇게 하면서 너무 까다로워요, 공이.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근데 사실은 그렇게 살면서 좀 우리가 동경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뭐 이순신 장군님 이런 분들은 다 동경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은 정반대를 사신 분이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할 일을 하고 그 안에서 뭔가 답을 찾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런 분들을 보면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도 실제로 보면 경계를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그러면 그건 좀 이율배반적인 거죠. 그래서 그냥 쉽게 보자면 그 경계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할 때가 됐다. 무슨 공부? 마음 공부할 때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누가 밥 먹읍시다. 누가 전화를 했다. 누가 나한테 뭐 동업을 하자고 한다. 또는 누가 나한테 억울한 얘기를 했다. 생각지도 못한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사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만나는 게 뭐예요? 경계예요. 그 경계마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지 않고 이런 노력은 건너뛰고 뭐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 삶이 나아지는 거 아니냐? 나아지죠. 기도를 하다 보면 온생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나아져요. 근데 기도만 한다고 된다? 저는 그건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냥 24시간이 어떻게 보면 늘 마음 공부할 그 순간인 거죠. 어떻게 한다?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마음을 챙겨도 훨씬 우리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온전, 생각, 취사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오늘 그 앞에 있는 응용한다라고 하는 것과 생략되어 있는 경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그냥 자꾸 이렇게 그 반복적으로 드린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참고 삼아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다음부터는 이제 온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생각을 어떻게 하면 잘하냐, 취사를 어떻게 하면 잘하냐 그런 내용 가지고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진도가 나가면 실제로 이렇게 어떤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온생취를 할 것이냐 하는 얘기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